저는 올해 40 후반 주부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예전에 손 윗동서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당한 왕따를 동서들이 했어요. 그것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게 학벌 가지고 무시하니 유치해서 뭐라고 대꾸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저는 어떤 대학 다니다 이래저래서 그만두었다고 하기가 오히려 창피했어요. 고졸이면 안 됩니까? 고졸이라도 성공한 사람 많거든요. 제 인생에서 솥 윗동서들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기도 싫어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하다 보니 동서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괴롭게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큰형님은 저보다 2살이나 어리고 둘째 형님은 3살 어려요. 그래도 저는 꼬박 형님이라고 높여줬어요.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졸인 것이 가문의 수치라고 했어요. 늘 무례했고 불쾌했죠.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의 소원이 다 함께 모여 사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안에 영어 원서 읽기 모임이 개설되었더라고요. 주부들 취미생활을 돕는다고 관리소에서 주최한 행사였어요. 저도 영어에 관심이 많아 그 모임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만난 두 형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임이라나요. 이대 영문과를 나온 선배 후배 사이인 형님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수준이라 고졸인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염치로 우리 모임에 나와? 재수없어. 아무 곳이나 들이대면 어떡해. 여기 어려운 원서만 읽어. 고졸은 어려워서 안 돼. 그러니까 집안의 수치잖아. 일어나, 가자. 다들 왜 그러세요? 제가 못 올 것 같나요? 고졸도 영어 잘하고 좋아해요. 저는 방긋 웃는 얼굴로 천연덕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서들은 수준 안 맞는다고 혀를 차며 모임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곤란한 듯 쳐다봤어요. 고졸은 원서를 못 읽나요? 게다가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니 더 속상합니다. 가족이잖아요. 하긴 지금껏 살면서 형님들의 따돌림은 부지기수였어요. 도대체 동서지간으로 지내면서 학벌이 무슨 소용인가요? 게다가 저 영어 잘합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다녔거든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도 하고 원서도 그냥 읽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학벌은 고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저를 외면해요? 옛날에 공부 잘했던 것이 무슨 벼슬이라고요. 왕년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서러워 살겠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고졸이었으면 당장 수능이라고 볼판이었어요. 그러나 형님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저 대학 입학 합격증도 있어요. 비치 못할 사정으로 졸업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 형님들보다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왜냐고요? 서울대 의대 정시에 붙었거든요. 그동안은 저러다 말겠지 싶어 귀찮아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제 딸까지 무시당하자 신경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 어딘가 있을 서울대 합격증을 찾아두었죠. 여차하면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냥 보여주긴 싫었어요. 뭔가 극적인 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창피를 크게 당하죠. 벼르고 벼르던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있을 때 저는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들이밀었습니다. 두 형님은 보자마자 서로 입을 다물지 못하네요. 공부하고 싶어도 사정 때문에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해놓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그래서 서울대 입학한 제가 이대 입학한 동서들에게 사이다 한 병씩 먹여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실래요? 저는 소위 파락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고액교육만 받았는데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가의 교육들이 제 인생에 배착이 아닐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돈으로 배울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못하고 대학 못 나오면 죽는 줄만 알았거든요. 세상에 나오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더 많고 학창시절 공부 잘했다고 인생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란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졸업장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잖아요. 문제 하나 더 맞춘다고 진리를 깨우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서울의대에 합격한 것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과시하고 싶다는 허영이었죠. 나 이렇게 잘났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학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된 것도 제 인생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일 텐데요.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이 아니라면 제 동서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겠죠.
지금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인격이 훌륭한가요?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독단적이죠. 동서들도 이런 부분을 깨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진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외국에다 우리 옷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사업이 번창해서 기사에다 식모에다 두세 명이나 집에 있을 정도였어요. 제 친모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새엄마로 들어온 여자는 식모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이었죠. 괴물라서 절 구박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랑 아버지 몰래 극장에도 가고 새벽에 야식도 시켜 먹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 남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늦둥이 아기가 얼마나 귀엽던지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게다가 제가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에는 아예 입주 과외 선생님이랑 함께 살았어요. 그 언니도 서울 의대 다녔는데요. 아버지 고향 후배 딸이라고 하던데 대학교 붙고 나서 동네 잔치를 며칠간 열었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워 저희 아버지가 등록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입주하면 24시간을 공부에 매진할 수가 있어요. 새벽 공부하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서 편리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다가 8시에 등교합니다. 종일 공부만 하다가 집에 오후 4시에 오면 새벽 1시까지 그대로 공부죠. 잠도 겨우 4시간 자고 말이죠. 그 과외 교사 말고도 학원 강사를 새벽에 집으로 불러 공부도 했어요. 아버지는 제 공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줬어요. 집도 제일 넓은 방이 제 공부방이었고요. 어린 동생도 울면 누나 공부 방해한다고 혼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공부를 잘했기에 아버지 기대가 컸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성적표를 보여주니 아버지가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가방끈이 짧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아버지라 더 그러셨어요. 형편상 공부를 못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 잘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내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줄 몰랐다.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하나 약속하마. 너 서울의대 가면 아버지 재산 다 준다. 변호사 오라 그래서 유언으로 남길 거야. 아버지, 남동생은 안 줘도 돼요? 서울의대 자신 있거든요. 여보, 저도 서울대 가면 줄래요? 당신도 참. 우리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어머, 나도 대학 나왔어요. 똥통대학 나온 거? 서울의대랑 비교를 마라. 아, 모르겠고 나중에 따말하기 없게 해요? 그래 임마, 너만 서울의대 가봐. 아버지가 발가벗고 시청 앞에서 춤을 춘다 쳐. 그렇게 아버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저는 풍족하게 공부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나 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윤택하게 살았죠. 교육비를 그렇게 투자하는데 공부 못하기도 어려웠어요. 물론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어도 안 하는 사람 있다고 하지만 저처럼 과목별로 과외교사가 있고 그 과외교사를 관리하는 교사까지 있었으니 공부를 못하기가 어려웠어요. 주경야독처럼 낮에 공장에 다니다가 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속옷도 챙겨줘, 아침 먹여줘, 철마다 한약 먹여. 뭐가 아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물론 그때는 그걸 몰랐죠. 공부도 하기 싫고 확 놀고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제일로 행복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 소원대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석이나 차석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합격증을 들고 아버지께 가니 저를 안고 우셨어요. 고맙고 장하다면서요. 아버진 저한테 차까지 사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다 아버지가 돈을 빌려서 산 거래요. 자기 소원을 자식이 이루어줬는데 돈이 부족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업은 그 당시 IMF로 인해 재기불량 상태가 되었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완벽하게 망해버린 거죠. 저는 그때까지 우리 집이 힘든 줄 전혀 몰랐어요.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였죠. 나 미국 갈래. 왜 못 가게? 대학만 붙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지금 말고 다음에 가, 어? 아버지, 왜 못 가게? 미국 서부 일주하고 오고 싶어. 다음에 가. 아버지가 겨울에는 꼭 보내줄게. 내년엔 미국 유학 갈 건데 그건 되는 거지? 여기서 졸업하고 의사 되면 되잖아. 저 의사 안 해.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나는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싶어.
아버지가 서울대만 가면 소원 다 들어줄 것처럼 했잖아. 근데 왜 말이 달라? 짜증나게. 저는 아버지 사정도 모르고 미국에 놀러 가겠다고 짜증을 부렸어요. 아마 그 대화를 끝으로 아버지와 영영 작별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 당시로 돌아가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네요. 철없을 때는 아버지를 위해 공부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공치사했어요. 그날 제가 화를 내자 아버지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친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보내줬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오후가 지났을까요? 저는 친구들이랑 밥이나 먹어야겠다 싶어 외출 준비를 하는데 식무 언니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왜? 누가 들어오래? 큰일 났어. 사장님이 돌아가셨대. 지금 너를 병원에서 부른다고 난리야. 누가? 아버지가? 왜?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아니, 사장님, 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뇌출혈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기분이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가슴으로는 그게 말이 되나 싶었죠. 가슴 한복판에 누가 총을 쏜 기분이었어요. 황급히 병원으로 가보니 정말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어요. 하얀 천에 덮여있는 아버지를 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울고 나니 새엄마가 안 보인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7살인 남동생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동생아, 엄마 어디 갔니? 어디 간지 알아? 물어도 동생은 배고프다고 울기만 했어요. 하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찾아서 묻고 또 물어서 겨우 알아낸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새엄마가 회사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우리 몫으로 남겨둔 예금과 금괴 같은 것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고등학생 정도라면 남들의 동정을 받았을까요? 일단 저는 대학생이고 성인이잖아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동생부터 장례식까지 모든 상황을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를 바다에 뿌리고 돌아온 날,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방 한 칸 반지하로 이사 왔어요. 어린 동생은 제 엄마만 찾고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전 도망간 새엄마를 찾아보자며 경찰서에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사라진 사람을 찾을 길은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몇 주를 보내고 나니 집에 라면밖에 없는 걸 알았죠. 저는 일단 학교를 휴학했어요. 당장 먹을거리 살 돈도 없는데 등록금 마련은 무리였어요. 신무 언니들과 기사 아저씨가 300만 원을 모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라도 갖고 살아보라며. 아버지의 지인들부터 친척까지 잘 살 때 득실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저는 언니들과 기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죠. 아마 살면서 한 번도 그들에게 그렇게 허리 숙여 인사한 적 없을걸요. 이렇게 하루아침 실질적 가장이 된 저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니 일자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편의점이나 식당, 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기엔 서울대 의대 합격증은 도움도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경력이 없어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죠. 더 부담스러워했어요. 결국 과외를 하고자 결심했지만 그 당시에 IMF니 과외를 하겠다고 공고문을 붙여놔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겨우 부탁해서 알아보니 입주 가정교사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 돈도 많이 받지만 동생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죠. 몇 달을 고생하다가 겨우 중학생 여자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동생이 어린이집 가는 낮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을 재우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집 앞에 경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학생, 그 어린애를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하도 울어서 신고가 들어왔어. 근데 애가 문을 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문 깨고 들어갔어요. 오늘 이 집에서 못 자. 경찰차 안에서 울고 있는 남동생을 저는 그냥 꽉 안아줬어요. 동생은 저를 보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다가 깼는데 제가 없으니 놀랬던 모양이에요. 반지하 현관문은 경찰관들에 의해 해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동생과 함께 지구대 숙식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동생은 절대로 제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과외도 그만두고 말았죠. 동생은 새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오줌도 싸고 바닥에 기어다니는 퇴행에 밤에는 경기를 일으켰어요. 과외는 일단 접고 일단 동생을 돌보기로 했죠. 며칠 제가 집에 있으니 안정이 되긴 했어요. 겨우 달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곤
고졸이라고 하면서 낮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평생 걸레를 빨아본 적도 없는데 공부보다 이런 일이 왜 힘든 걸까요? 게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 들어본 적 없었던 저였는데 말이죠. 다짜고짜 반말하는 사람부터 시간 있니? 몇 살이니? 애인 있니? 이런 것을 캐묻는 아저씨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세상은 참 아름다웠는데 이런 것들은 날 것 그대로였어요. 그 후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유소에서 주유 알바도 했어요. 낮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솔직히 동생을 보육원까지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도 아른거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을 동생 생각에 도저히 맡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온 제가 잡초가 되어야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혼자였다면 다 이겨내지 못했을지 몰라요. 남동생이라도 있으니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급을 받아서 일을 하기에는 빠듯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동기가 입주 과외를 소개해줬죠. 동생 데리고 와도 좋다는 말에 저는 두말 없이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가봤더니 서울 의대를 목표로 하는 여고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는데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애를 어떻게 서울대를 보낼지 암담하긴 했어요. 심지어 겪어보니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여자애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공부하다가도 물 떠와라, 창문을 열어라, 닫아라 말도 많더군요. 여자애 엄마도 성적이 한 등수만 떨어져도 그동안 뭐 했냐며 난리를 쳤어요. 알고 보니 진상을 저에게 맡긴 모양이에요. 선생님, 얘 성적은 언제 올라요? 제 생각에는 서울 의대 갈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입주 과외시키지, 안 그래?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맨날 거울이나 보고 무조건 의대 고집하실 게 아니라 야, 너 나가. 어디서 감히 못 간다는 거야? 내가 너 불쌍해서 동생까지 데리고 있으라 했는데 웃기네. 거지 같은 고아들 주제. 아니 아줌마, 고아가 왜 나와요? 여기까지 가르친 비용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재수없는 것들이야. 꺼져!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왔습니다. 반지하에서 동생이 피부병이 생겨 거기로 들어가진 못하고 여간방을 전전했죠. 새엄마랑 도망간 회사 실장도 원망스럽고 먼저 간 아버지까지 미웠어요. 새엄마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을 시간도 없었고요. 결국 내년엔 복학해야지 마음을 먹다가도 동생이 아프기만 하면 허사로 돌아갔죠. 동생은 라면을 끓이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제가 돈 번다고 나가면 꼭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게다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동생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죠. 동생이 짐으로 느껴졌는데 막상 아프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났어요. 하늘 아래 가족은 이제 동생뿐이잖아요. 저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동생 병원에서 숙식했죠. 제가 그렇게 강철 체력인 줄 몰랐어요.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지인이 보다 못해 저에게 돈도 빌려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주셨죠.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건설회사 격리할 수 있겠어? 졸업 안 했으니 고졸이에요. 서울대 나온 적 없어요. 그래, 졸업 못해서 아저씨도 속상하다. 네 아빠 있었으면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잘해봐. 그동안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도 사는 게 바빴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동생이 아프다고 할 때는 약이라도 먹고 죽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분을 만나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지인이 소개해준 건설회사였어요. 이력서를 쓰는 곳에 저는 서울대를 넣지 않았어요. 졸업도 안 했는데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격리하는데 의대가 무슨 소용이에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대출도 받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금전적 여유가 생기고 좋은 치료를 받자 동생은 건강을 회복했어요. 3년간의 회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러다 저는 운 좋게 남편을 만났어요. 그동안 격리부였던 부서 명칭이 재무부로 바뀌었고 저는 회계팀 대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회계팀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었고요. 일도 잘 못해서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하필 제가 근무하는 회계팀에 들어와서 다 해놓은 일까지 망쳐버리잖아요. 저기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골탕 먹이는 거예요? 부가세 정리문서 저장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문서 작성하고 저장 중간중간에 누르는 거 기본 아닌가? 갑자기 회사 정전이 된 걸 어쩔 도리가 없네요. 언제 다 하죠?
나 야근 못해요. 되게 다 해요. 이 많은 걸요? 내 아침까지 혼자선 다 안 되는데. 아직 남동생이 초등학생이라 일 끝나고 서둘러 집에 가야 했거든요. 저녁도 줘야 하고 약도 챙겨야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요. 이 남자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왜 짠하게 보일까요? 우리 집에 갈래요? 가서 같이 해요. 네? 무슨 소리? 집에 가도 돼요? 아님 여기서 혼자 하세요. 혼자 사세요? 설마? 초등학생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동생이 백혈병을 앓고 나서부터 자연식품으로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초등학생이라도 애는 애니까 밥이랑 영양제 등을 챙겨줘야 했어요. 게다가 규칙적으로 저녁 7시에는 어김없이 밥을 먹어야 해서 저는 업무를 싸들고 집에 가서 많이 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남동생이랑 잘 놀아주는 것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정체는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아니고 사장님 막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장 아들이면 좋아해야지 죽상을 하고 그래? 헤어질 거면 더 이상 사귀지 말자. 난 상처받는 거 싫어. 헤어지지 말자는 거야? 그럼 와, 프로포즈야? 나 장난 아니다. 자기 엄마 찾아오기 전에 헤어지자고.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너 따위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사귄다고? 헤어져. 그러면서 사장이나 사모가 이거 먹고 떨어져 식으로 봉투 내밀고 그 다음 회사에서 쫓아내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경리랑 사귀고 결혼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시모와 시부는 결혼 후에도 남동생이랑 사는 것까지 허락했어요. 망나니 같은 아들 마음 잡게 해준 게 고맙대요. 미국에서 대학은 나왔는데 부모 돈이나 쓰고 놀기만 했대요. 그래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군대를 다녀온 뒤 회사에 넣고 고생 좀 시키자 했는데 저를 만나 꽤 성실해졌다며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회사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저는 신데렐라가 되어버렸네요. 고졸 격리가 출세했네 같은 소리는 화장실에서 많이 듣긴 했죠. 남편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주눅이 들 줄 알았나 봐요. 대화가 통하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대학 입학하고 책 안 보는 대학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격리하고서 학문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돈이 없으니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얼마나 읽었는데요. 결혼 생활은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만난 후에는 성실하게 회사 생활 잘했고 시부 시모도 상식적인 분이셨죠. 문제는 말이죠. 남편의 형들이 데려온 여자 둘, 바로 형님이었어요. 제가 딸을 낳고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의 큰형이 결혼했어요. 형님 될 사람은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첫 번째 명절날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동서는 어느 대학 나왔어?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 뭐? 고졸이야? 고졸이 어떻게 서방님하고 결혼해? 말이 안 통하겠다. 고졸 격리라는 말 듣고는 나 안 믿었어. 와, 나 고졸 처음 봐. 주변에 다 대학 나와서 말이야. 근데 서방님하고는 말이 통해? 형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결혼하면 남편이랑 말 안 통해요. 얼마나 마누라 말을 안 듣는데요. 그건 고졸이랑 대졸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졸이라서 그런가 뻔뻔하네. 알겠어. 제가 한마디도 안 지니 형님의 똥 씹은 표정은 예술이었어요. 고졸을 고졸이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도 대학 공부를 더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남동생까지 돌보기에 시간도 벅찼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남편의 둘째 형도 결혼하게 되었어요. 큰형님이 소개해준 여자였는데요. 큰형님의 대학 선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형님이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대놓고 웃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런 말 쓰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삼형제가 모두 짝을 찾게 되니 시부는 함께 모여 살자고 제안하셨어요. 내가 건설업에 뛰어든 것은 너희하고 같이 살 단지를 만들기 위함이었어. 한 집에 살면 좋겠지만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장 안 되잖아. 아파트 단지 만들었으니 거기서 다 함께 살자. 대신 장남은 우리 데리고 살면 좋겠구나. 시부의 회사에서 15개 동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수도권에 세우셨어요.
나름 큰 평수였는데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분양을 모두 마쳤어요. 그래도 자식들과 한 울타리에 살고 싶다고 아파트를 하나씩 주셨어요. 형님 두 분이 부담스럽긴 해도 어쩌겠어요. 가족이니까요.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 어울릴 수 있겠지 싶었죠. 큰형님은 가장 큰 평수를 받으셨는데 대신 복층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 가면 큰형님과 마주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커갈수록 고졸 대졸 나누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 있죠? 어느 점심때 시모가 저희를 불렀어요. 좋은 데서 점심을 사준다고 하네요. 어머님 차를 타고 한강이 보이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맛있는 피자를 사준다고 이탈리아 식당에 모였거든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맨날 좋은 것만 사주시고 저번에 사주신 스카프도 너무 감사해요. 한정판이던데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네, 어머님. 저도 스카프 오늘 하고 왔어요. 어때요? 그래, 어울린다. 막내는 어때? 마음에 드니? 저는 못 받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저번에 내가 줬잖아. 저번에 분리수거 할 때. 그때 쓰레기 주셨지. 스카프는 없었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스카프 전해준다는 거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해, 동서.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시모가 막내도 갖다 줘라 하는 게장이나 보리굴비 이런 것들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시모가 잘 먹었니 물어보는 문자를 보고서 제가 안 거죠. 그래서 달려가 왜 안 주세요 하면 그제 어머머 하면서 다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애 낳고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하면서요. 주기 싫어서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시치미를 딱 떼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저 직접 주세요. 형님들 자꾸 깜빡하세요. 저보다 어리신데 말이에요. 그래, 그럴게. 스카프 오렌지색이라 막내한테 잘 어울릴 텐데. 네. 찾아서 꼭 전해줄게요. 어머님은 마음이 넓으세요. 제가 아는 집은 며느리 될 사람 전문대 나왔다고 하니 반대하고 난리였는데 말이에요. 어머, 왜요? 자식 낳았는데 머리가 돌이면 어쩌냐고. 영어 원서도 하나 못 읽어주잖아. 우리랑 같겠어? 에이, 설마요. 학벌도 유전돼요? 살다가 처음 듣네. 전국 전문대 연합에서 형님 잡으러 오겠어요? 동서,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교육 환경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처럼 영문과 나와서 영어 읽어줘야 조기 교육이 되지. 이대 영문과 나왔다고 영어 더 잘하진 않던데요? 저는 내내 잠자코 있다가 하도 기가 막힌 말 하길래 쏘아붙였어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하다. 이대 영문과 나오려면 반에서 2, 3등은 해야 돼. 전교에서 1등, 2등 아니잖아요. 동서, 전교 1등이 얼마나 힘들 줄 알아? 특히 강남 같은 곳은 더 어렵고.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어머니도 영어 하시죠? 그래, 기본적인 건 하지. 그래도 너희들만 하겠니?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영어 공부해서 영어책도 읽던데?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시험 한번 잘 보고서 평생 똑똑한 척하면 되겠어요? 서울대 나와도 바보 같은 사람 많아요. 동서, 서울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심지어 서울대 의대 들어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아니다, 신생아 때부터 공부하라는 말도 있어. 뭘 모르면 조용히 있어. 우리 말에 끼지 말고. 우리 동서가 수능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만해라. 음식 나왔다. 학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막내야, 어서 먹자. 시모의 말 한마디에 동서들은 입을 닫았어요. 호텔 식사를 마치고는 몇 개월 동안은 두 사람 저랑 말도 안 했어요. 마트에서 마주쳐도 무시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명절날도 두 사람만 웃고 떠들고 제가 다가가면 말을 멈추고 슬슬 자리를 피했어요.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겨우 아른 체하고 그러다 우리 셋만 있으면 아예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 사업 망하지 않고 잘 이어와서 좋은 대학 들어간 곳이 뭐가 그리 자랑일까요? 매번 이대 영문과 나왔다고 목에 힘을 주는데 나와서 직업도 없잖아요. 겨우 애들 영어 동화나 읽어주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왕따하는 문제가 점점 제 딸과 얽혀졌습니다. 저는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요. 큰 형님은 아들 하나, 둘째 형님은 아들과 딸이었어요. 비슷하게 결혼해서 아이들 나이도 얼추 비슷했어요. 게다가 아파트 단지도 같으니 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1학년인데도 형님들 아이들은 과도한 과외를 받고 있었죠. 저는 공부보다 아이가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것이 좋았어요. 제가 공부를 어릴 때 많이 하다 보니 아버지랑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맨날 공부였기에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자기도 이번 방학 때에 하와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학교에서 만난 사촌들이 이번에 하와이에 가는데 넌 왜 안 가냐고 하더래요.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 가족들만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는 거 있죠? 우리한테는 갈 수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빠, 큰 집이랑 작은 집 애들 하와이 간대. 우린 왜 못 가? 하와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끼워달라고 하자. 돈 내면 되잖아. 이대 동문을 위한 어린이 영어 캠프래. 지금 물어봤어. 가족 중에 이대를 나와야 하는 거래. 난 이대 나와서 안 된대. 웃기네. 동물을 위한 캠프가 어딨어. 아니다, 너 갈 수 있다. 할머니 손녀잖아. 어머니 이대 나오셨어? 응, 이대 영문과. 형수들이랑 동문이잖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마터면 그 대학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질 뻔했어요. 그럼 그렇죠. 두 형님이 이상한걸요. 남편 말대로 친할머니 덕분에 그 영어 캠프에 갈 수 있지 않냐고 형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니 답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대에서 주최하는 건 맞는데 이대 동문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애만 가는 게 아니라 엄마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여권과 짐을 챙겼죠. 말이 영어 캠프지 미국 여행이나 다름없었어요. 다만 아이들끼리 모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남편들은 회사 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결국 여자들만 가게 되었는데요. 저보고 입국 수속 밟을 수 있냐, 비행기는 처음 아니냐, 가서 영어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난리가 났어요. 하와이는 처음이지만 LA는 2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도 자기들 아는 척 하지 말라며 따로 다니자고 하는데 대답할 가치도 없어 대꾸도 안 했네요. 그런데 하와이 가는 내내 자꾸 묻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옆에 있지 말라면서요. 가면 친구들 있으니까 동서 우리 아는 척 하지 말자. 왜요? 제가 전염병 환자예요? 그게 아니라 다들 대학 나왔어. 그런데 자기는 고졸인데 괜히 기분만 나쁘잖아. 이러지 마세요. 고졸 타령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한 번만 더 하시면 저 안 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체면 떨어지고 싶어요? 또 고졸 타령하면 머리채라도 잡을 거예요. 그러니 입 좀 닫아주세요. 닥쳐요 제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어요. 애들 교육상 하나도 좋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장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비교육적인데요. 그때 결심했죠. 저런 것들하고 상종을 말자고요. 다행히 딸아이는 하와이에서 즐겁게 지냈어요. 생활영어 중심으로 동화를 많이 읽어준 보람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미국 애들과 한국 애들을 섞어놓고 놀면서 영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딸은 허물없이 어울리며 영어도 곧잘했어요. 엄마, 미국 사람 만나니까 하나도 안 떨리고 영어가 막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 동화 많이 읽고 듣자고 했잖아. 엄마 방법이 맞지? 하지만 형님 애들은 어색한지 괜히 뒤로 숨고 미국 애들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 있죠? 형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우리 딸은 미국 애처럼 이야기를 잘하는데 말이에요. 야 원준아, 가서 말해봐. 왜 쫄고 그래? 영어 가르친다고 들인 돈이 얼만데? 그래, 너희들도 다 이해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지? 안 그래? 원준아, 가서 하이 해봐. My name 원준 하고. 아니 왜 그것도 못해? 이것들아, 미국 중학교 교과서를 읽으면서 왜 가서 말을 못해? 응? 그러니까 그런 과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해야 언어 감각이 늘죠. 이럴수록 애한테 화내면 안 돼요. 영어가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하는 건데 원준이 봐봐요. 긴장해서 더 말 못하지.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애들은 주눅 들었는데 자꾸 재촉하니까 제가 옆으로 가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것도 듣기 싫은지 형님들은 애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딸은 캠프에서 가장 영어를 잘했어요. 그렇게 하와이에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제가 겁도 없이 잘 다니니까 작은 형님이 옆에 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동서는 고졸이라서 겁이 없지? 나는 문법이 먼저 떠올라서 말이 안 나와. 동서는 그래도 대화한다, 미국 사람이랑. 형님, 고졸 타령 그만 하랬잖아요!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니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요. 두 형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했어요. 필터 없이 말하다니 정말 불쾌했어요. 하지만 타국에서 싸워봤자 감정만 상하죠. 한국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캠프 마지막 날은 부모들과 행사에 참여했어요. 큰 강당에 모여 그동안 어떤 활동했는지 영상도 보여주고 학부모 대표로 나와서 영어책을 읽어줄 사람을 뽑는데요. 잘난 이대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 어디 얼마나 영어를 잘하나 지켜볼 양이었는데요. 갑자기 큰 형님이 바로 저를 추천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리 타국에서 저를 망신주고 싶은가 봐요. 여기요, 여기. 이 사람이 해보고 싶대요.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바로 한 달 전 영어 원서 모임을 제가 왜 나갔는지도 잊었나 보죠? 영어가 되니까 원서 모임에 가죠. 영어 유치원 수재인 나를 뭘로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지 저는 알겠다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화는 쉬운 내용이었어요. 제가 척척 읽어가니 형님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져가는 꼴이 우스웠어요. 내가 못하고 당황할 줄 알았나 봐요. 고졸이라고 무슨 알파벳 모릅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형님들은 아이들을 더 닥달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죠. 듣고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저는 남동생한테 딸을 맡기고 큰형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 애들 이야기 들었죠? 뭐 하는 거예요? 놀지 말라니요. 왜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자기 고졸 격리라면서 미국 명문대 나온 서방님 꼬신 거. 그러니까 놀지 말라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못 배우고 천박하니. 사과하세요. 우리 딸하고 저한테도 집에 원준이 있죠? 나오라고 하세요. 두 사람 다 사과해요. 고졸을 왜 무시하는 줄 모르겠고요. 격리도 왜 무시해요? 목소리 낮춰. 어머니 계셔. 잘됐네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그때 소란을 듣고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했더니 가서 딸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데리고 온 사이 원준이가 크게 혼나고 있더라고요. 작은 어머니 죄송해요. 원이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네 넌 왜 안 하니? 동서 미안해. 원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 미안. 한 번만 더 고졸 이야기하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 집 다 물려받고 싶으면 조심해라. 그네야. 시모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그날 저 짐 싸고 나갈 판이었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날 밤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묻더군요. 엄마, 고졸이 나쁜 거야? 나쁘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뜻이야. 더 쉬운 말로 고등학교 공부 다 했다는 뜻. 욕 아니네? 큰엄마는 왜 그래? 큰어머니는 자랑거리가 대학밖에 없어서 그래. 그 이후부터는 고졸 타령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형님들을 만날 기회를 저도 줄였고요. 남편도 나중에 큰형님, 작은형님들 따로 만나서 다시 그런 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주버님들도 노발대발 대신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두 형님의 교만이 있는 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임신해서 출산 휴가 갔어. 당신이 좀 도와줘. 남편의 말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3년 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긴 했거든요. 처음에만 일이 서툴고 어려웠지 적응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재무팀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중형 건설 회사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가 보니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대요. 시부는 제가 다시 회사에 나오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높은 직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재무실장이라는 직책을 주셨어요. 회계팀과 자금팀을 총괄하는 업무였어요. 막내는 역시 달라. 똑똑해. 3년 쉬고도 와서 일 처리하는 거 봐라. 우리 회사 인재 중에 인재다. 얼마나 일 시키시려고 띄워주세요. 아주 많이 시켜 먹어야지. 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 너희들이 맡아주니 아버지는 든든하다. 하지만 형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것도 시부의 생신상 앞에서요. 삼형제와 시부모님 그리고 아이들
저희까지 호텔로 향했어요. 고맙게도 시부는 제 동생도 집안 행사에 꼭 불러주십니다. 저는 오랜만에 회사 복귀를 해서 피곤했지만 시부의 마음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집에서 해드리겠다고 해도 며느리들 힘들다고 호텔에서 중국 요리 먹자고 하셨어요. 시부랑 시모를 보면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님들만 보면 체하는 느낌이에요. 축하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드리고 행사가 어느 정도 끝이 나자 갑자기 형님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해봐, 뭔데? 막내 동서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할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막내 동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 돈 관리를 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막내는 회사 일 오래 했잖아. 특히 재무관리는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막내 정도면 자격 충분하지 왜?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대학을요. 그럼 그렇죠.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학으로 서열을 나누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자기보다 높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그건 원준이 엄마 너도 중퇴잖아. 어머 여보, 그래도 전 당당히 붙었어요. 저 차석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된 거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같은 중퇴끼리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됐어, 그만해. 생신날 뭐 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형수님. 저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내 무시하는 발언 못 참습니다. 야,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막내 재수씨 일 못하는 건 아닌데 대졸 직원 관리가 되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데요. 동서는 그냥 고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저도 친정에 뭐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졸업도 했고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집에 두시고 고졸 막내 동서는 재무팀장이요? 솔직히 말이 팀장이지 회사 중역이나 나름으로 없어요. 듣고 보니 그건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도 회사에서 일을 하던지. 그럼 되겠니? 인제 와서 그건 무리예요. 동서도 저희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그게 공평할 것 같아요. 원준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고졸한대요. 그래도 할아버지 회사에 취직되니 공부 안 하겠대요. 여기서 서울대 합격한 애들 있냐? 없죠. 우리 애들 서울대 갈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니까 공부는 막내 며느리가 제일 잘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대가 왜 나와요, 아버님? 서울의대 들어갈 실력이면 말 다 했잖아. 그럼 됐냐? 우리 회사 잘난 놈들도 서울대는 없다. 알아? 그렇다고 서울대가 답이라는 게 아니야. 첫째 네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다. 에? 막내 동서가 서울의대 실력이라고요? 실력은 아니고요. 서울의대 다니다가 말았어요. 근데 재무관리는 제가 따로 공부 중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길. 합격증 있는데? 그것도 안 믿으시면 말고요. 아님 입학식 사진이라도 보여드려요? 제가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두 형님은 막무가내였죠. 호텔에서 차를 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서재 안에 서랍을 열어 오래된 합격증을 보여드리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럼 우리 엄마가 이긴 거야? 아니야. 엄마가 큰엄마 작은엄마보다 공식적으로 공부를 더 잘했을 뿐이야. 어쩐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웃긴 건 그 이후 두 형님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형님도 고졸이면서 막내 동서만 뭐라고 했어요? 정말 불쾌해요. 입학한 거면 졸업이랑 같은 거지 그게. 그럼 막내 동서는 서울의대 졸업이에요? 창피하게 이게 뭐야. 저 형님이랑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저 가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본 남동생이 이야기해준 거예요. 고졸이니 중퇴니 자격 미달이다 다들 말씀이 많아서 저도 대학에서 회계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서울대는 아닙니다. 그동안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 했지만 결국 자격이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입학증서를 형님들에게 보여준 그 일 벌써 수년 전 일이에요. 저는 회계 업무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공부를 계속하니 자연스럽게 우리 딸도 공부를 잘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의대는 아니고요. 국문과에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대요. 큰형님 아들은 결국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해외로 떠났고요. 둘째 형님 아이들은 재수에 삼수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점점 승진했어요. 질투가 심한 두 형님은 학벌이 중요한 것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커가니 입은 조심하더라고요. 제 남동생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엄마는 다른 사기죄로 감옥에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가끔 두 형님이 우리 딸 서울대 들어간 걸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괜히 목에 힘을 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감정이 무뎌지는 줄 알았는데 굳은 살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여전히 그 골짜기는 깊어지고 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네요. 표현을 적게 하는 것일 뿐 아픔은 더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마도 저와 동년배 분들이 많으실 거고 자식 둔 부모로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단 몇 명이라도 내 감정이 공유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이 그나마 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아주 늦게 장가를 가서 얻은 딸 수연이인데요. 사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지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이 또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만 어릴 때 지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아내와 헤어지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때는 명절이었고 딸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아내는 집 세간살이를 거의 옮기다시피 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요렇게 달랑 전화 몇 통만 넣었더군요. 나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당신도 짐작했을 것 같은데 난 당신과 이제 못 살아. 서류는 나중에 따로 보낼게. 그때 얼굴 다시 보고 수연이 잘 부탁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여기 와서 얘기해. 집골이 이게 뭐야? 집 세간살이를 바늘 들고 튀었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미안. 이제 더 할 얘기가 없어. 전화 끊을게. 아내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어디에 다시 걸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멀리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다 밝혔는데 별 소용이 없더군요. 아이고 자네 내가 다 미안하게 됐네. 영순이 걔가 막내로 태어나서 너무 버릇없이 자랐나 봐. 근데 이렇게 된 거에 꼭 걔 잘못만 있겠나? 자네도 너무 아내한테 빡빡하게 군 게 없는지 생각해보게나. 장모님, 지금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말로 제가 영순이한테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결혼 안 하겠다는 저를 굳이 찾아와서 그렇게 시집가고 싶다고 졸랐어요. 장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네 왜 그렇게 흥분했는가? 소리 좀 지르지 말게. 내 귀가 아파하죠. 장모님 끊지 마세요. 장모님.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연락을 인방적으로 끊어버리신 장모님을 보며 전 무척 좌절하게 됐어요.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자기 엄마랑 떨어지게 됐고 요즘으로 치면 싱글파파 그런 게 되어버린 저는 앞길이 막막했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 당연히 저는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순조롭게 벌리고 있던 돈들은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형제들이 나서기도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는 것도 도와주고 했지만 끝내 막을 수 없었답니다. 막내 남동생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형, 어쩌다가 이렇게 집까지... 수연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내가 데려다가라도 키워주고 싶지만... 됐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도 재수씨가 있고 애들 둘이나 있는데 비록 지하로 이사가긴 하지만 별 수 있겠어.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했고 다시 그렇게 시작해야지. 하지만 사람이 한번 올라갔다 처지게 되니 다시 올라가기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중간에 딸아이가 아플 때 의료보험비 문제로 병원에 못 보내기도 했고 이때 아내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의료보험비 안 냈다고 왜 나한테 연락이 와? 애 치료 정도는 제대로 받게 해야지. 뭐 하면서 사는 거냐고. 너 연락 한번 잘했다. 그래. 이혼하면서 네가 진 카드비 때문에 하자고 하더니 애 키우는데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애 밥값이랑 옷값이라도 대줘봤어? 아님 사춘기 네 딸 이제 이런저런 변화 와서 힘들어하는데 애미라고 나타나서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어? 에휴 또 이런다. 누가 싸우지? 내 말은 의료보험비 좀 따박따박 내라는 거야.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난 너 사람으로 생각 안 하니까 짐승으로 여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라. 내일 돈이 있으면 냈겠냐? 그럼 네가 쳐내던지. 저는 정말 하루하루 아내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룰 길이 없었어요. 그럼 안 됐는데 지금도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죄 없는 딸에게 너무 쥐엄마 험담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딸아이에겐 엄마인데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그렇게 짐을 다 들다시피 하고 날라버려서 아빠는 살 의욕을 잃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집도 이렇게 작은 데로 왔고 일하느라 계속 바쁠 거야. 수연이 너도 혼자 있는 날이 더 많을 거고. 아빠, 우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만 탓하면 해결될 수 있어? 엄마가 다시 보고 싶은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집이 줄어들고 내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우울해. 이러면서 딸은 얼마 안 가 그만 못 참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혼과 동시에 제 삶도 딸의 평온한 일상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멋대로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20대 중반이 됐을 무렵 그때도 아내는 염치 없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이제 딸이 거부했답니다. 엄마가 무슨 낯으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 난 아빠가 너무 고생한 게 불쌍해서 엄마가 아무리 날 낳아줬다지만 만나기 싫어. 연락하지 말아줘 엄마. 그러자 이 말에 아내는 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도 다 무시해버렸고 그저 딸만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살았답니다. 한 번 구겨진 형편은 다시 펴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이 너무 고되고 필요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중간에 딸조차 이런 제안을 할 정도였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나이가 있고 좀 더 있으면 환갑이고 칠순일 거 아니야. 혼자 나이 드시지 마시고 좋은 아줌마라도 만나서 재혼해. 나 나중에 시집가면 아빠 혼자 되잖아. 나 그럼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딸은 우스갯소리로 슬쩍 말을 했지만 전 엄두가 안 났어요. 이 나이 돼서 다시 누구랑 살고 싶지도 않아. 재혼할 거면 진즉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데 누가 거들 떠나 봐주겠니? 나 걱정 말고 수연이 너나 제대로 시집 갈 생각해. 남자놈들 조심하고 여차하면 꼭 결혼 안 해도 돼. 저는 딸에게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말렸던 게 이제 정말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요. 아내와 그렇게 일방적인 이혼을 당한 이후 저는 정말 놀랍도록 부정적이고 고지식한 노인으로 나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딸아이는 그런 저의 바램과 달리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제가 장가가던 때 30대 중반은 무척 늙고 닳고 다른 나이였는데 요즘은 다들 늦게들 결혼하니까요. 이쯤 딸아이는 번듯한 남자 청년을 데려왔답니다. 아빠, 내 남자친구. 저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도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고 같이 살고 싶어. 아빠가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이때 눈을 들어서 제 앞에 서 있는 그 청년을 봤는데 키도 180 정도 돼 보이는 아주 훤칠한 키에 얼굴도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더군요. 그래, 근데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했나? 1년 좀 넘었다고 했던가? 요즘 다들 늦게 결혼들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만나다 하지 그래. 에이 참, 아빠, 난 연애를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라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야. 나 더 나이 먹어서 결혼하기 싫다니까. 이미 딸아이는 크게 결심을 하고 왔고 결국 저도 어찌어찌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상견례 때 보니 안 싸더니 꽤 까다롭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로는 안심을 시켜주더군요. 저는 우리 수연이 보자마자 너무 참하고 이뻐서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묘하게 우리 딸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우리 집에 너무 좋은 식구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수연이 이쁘게 봐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승현군 같은 멋진 아드님을 사위로 맡게 돼서 아주 든든하네요. 이렇게 훈훈하게 인사를 했고 다수 무뚝뚝해 보이던 바깥 사돈은 대뜸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니 혼자 우리 예비 며느리를 키우셨다고요? 남자가 혼자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그리 못 살았을 겁니다. 별 말씀을요. 저 역시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서 딸 보내게 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언제든 아이들 보고 살면 되죠.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양가도 자주 오가고 하는 시대니까요. 저 역시 부족한 아들놈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화를 다들 격식 있게 맞춰서 나누고 그리고 결혼식 때 또 보고 이후로는 볼 일이 정말 없었어요. 딸은 시댁 근처에 집을 얻었고 저는 원체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들었답니다. 제가 알기로 딸에게는 남편과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사돈 처녀가 있었는데요. 아직 시집을 안 갔다고 하더군요. 우리 형님 결혼 준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잘 안 돼서 파혼했나 봐. 그래서 결혼 얘기에 엄청 민감해. 나 결혼식 때에도 안 온다는 걸 어머니 아버님이 엄청 싸우고 야단쳐가지고 오게 한 거야. 형님도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저런,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도 다치고 한동안 누구 만나기도 힘들겠지. 그러게 인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넌 아직도 네 엄마랑 연락 안 하니? 그러자 딸내미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결심한 듯 어렵게 말하더군요. 아빠한텐 말을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빠 이해해줘. 나도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만났어. 결혼식 얘기했더니 엄마가 100만 원 챙겨줬어. 뭐야?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너한텐 엄마니까 너도 엄마 생각이 났었겠지. 그래, 엄마 뭐라고 하는데? 엄마 뭐 별말 할 게 있겠어. 결혼하는 거 알고 예복 이쁜 거 한 벌 해준다면서 백화점 같이 갔었어. 엄마 너무 나이 들고 늙었어.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그래, 뭐 그 뒤로 시간이 그렇게 흘렀으니 당연히 늙었겠지. 그런데 딸은 이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우리 두고 나가서 전혀 평탄하게 살지 못했대. 같이 나간 이혼한 아줌마들끼리 어울려 살다가 거기서도 배신당하고 외할머니나 삼촌들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았다던데. 자식이랑 남편 두고 나가서 어찌 그리 사냐고 했대. 외할머니도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더라. 그래, 아빠가 전부 모르는 일 천지네. 암튼 알겠어. 혹시나 몰라서. 이제 난 정말로 아빠한테 분리돼서 나온 거니까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엄마 연락처 줄게. 쓸 일 없으면 안 써도 돼. 대신 연락할 일 있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연락해봐. 그러면서 딸은 저에게 아내 연락처를 주었고 저는 그냥 받아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 딸은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 나 이런 말 하려니까 진짜 신기하고 좀 놀라운데 나 뱃속에 아기가 있다? 신기하지? 아빠 딸내미가 엄마가 된대. 아기가 생겼어. 아빠, 아빠. 아,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던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딱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 아이고, 좋은 일이구나.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딸이 앞으로 큰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 정도는 예상이 갔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딸이 걱정스럽고 안쓰럽고 그저 마음이 쓰일 뿐이었죠. 그러고 한 달쯤 지나 딸과 사위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사위는 여전히 절 어려워하더군요. 아버님은 손주와 손녀 중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성별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건강히 낳기만 하면 그만이지. 어느 쪽이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돈들께서도 좋아하시지? 그럼요.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결혼한 데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엄청 좋아하세요. 수연이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래, 아무쪼록 우리 수연이 좀 잘 부탁하네. 자네도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많이 외롭기도 할 거야. 여자들이 그런 거 잘 알아주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사위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어 주었고 이제 막 초기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내로부터 제품으로 넘어와 눈도 못 뜨고 간신히 울어가며 몸을 부르르 떨어대던 그 아기가 한쪽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어렵게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또 그때 자기만한 아기를 몸 안에서 키워낸다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못해주고 안쓰러운 기억만이 제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아마 이때가 아내와 헤어진 이래로 처음 아내에게 한 번쯤은 연락해볼까 생각했던 날인 것 같아요.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3주쯤 지나 저는 때 아닌 뉴스를 딸에게 접어들고 전화를 떨구게 되었답니다. 겨우 다시 허둥지둥 주워들고 힘겹게 받아 딸의 안부를 물었어요. 왜?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너는 괜찮은 거야? 대답을 하는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그럼 아빠, 난 괜찮아. 애기만 불쌍하지 뭐. 그봐, 나 늦게 결혼한 거 맞다니까.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애기 떠나보내기도 하나 봐. 더 어리고 젊은 엄마였으면 애기 단단하게 잘 붙잡고 있었겠지? 저는 이때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딸아이가 그만 초기에 아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 그냥 종잡을 수가 없다지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딸이 엄청 말리길래 그만뒀어요. 전화해서 뭔 말을 할 게 있어 아빠. 뭐 사위 붙잡고 통곡이라도 하고 위로라도 하게? 우리가 알아서 잘 소화시킬 테니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난 나대로 추스르면 되니까. 그러면서도 딸이 너무 안쓰러웠고 얼마간 딸에게 가끔씩 전화해서 어찌 지내는지 물었어요. 나 잘 있지 뭐. 사실 좀 쉬어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님은 아기가 빨리 보고 싶으신가 봐. 아마 더 늦으면 더 안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 나한텐 네가 더 중요한데 뭔 소리냐. 아직 몸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애를 가져서 어쩌려고. 그러다 몸 망가지는 거 아니냐? 에이, 아빠 또 오버한다.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이야. 보통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아기가 더 잘 들어서기도 한데 아기 천사가 오면 축복이고 아님 좀 더 기다리란 뜻으로 알아야지. 아빠, 나 이제 좀 쉴게. 그러면서 딸아이는 전화를 끊었고 전 근처에 살아서 뭔가를 해줄 수 없음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또 저의 경제적인 형편이 마음에 걸리고 돈이라도 여유 있었다면 딸 근처에 살면서 도왔을 텐데 너무 많은 것들이 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절날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딸한테 가타부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위에게 전화했는데 그간 연락을 안 해서 그런지 서로 뭔가 어색하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자네 잘 있었나? 이번에 수연이가 자네랑 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인데 아무 말이 없네. 수연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셨군요. 네 아버님, 수연이 지금 자는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약해졌는지 자는 날들이 많네요. 저는 이렇게 전화를 끊긴 했지만 확실히 딸아이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감정이 많아졌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아무래도 그때 아기를 보낸 일로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더군요. 보다 못한 저는 사위에게 제법 긴 문자를 보냈답니다. 대충 우리 딸한테 잘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수연이가 원체 몸이 약한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많이 우울해하고 힘든 것 같네. 자네도 가장으로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길게 써서 보냈지만 사위는 읽고도 바쁜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딸은 가끔씩 연락이 되긴 했지만 저희 집엔 잘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다는 말만 했어요. 아빠, 별건 아닌데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어. 언제 기운 좀 차리면 아빠네 놀러 갈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전 그런가 했는데 이게 웬걸요. 딸아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약속은 몇 번 미뤘고 가끔씩 전화 통화만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폭설이 내리고 한파에 치달았던 어느 날 전 딸이 아닌 사위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답니다. 잠깐 자네, 그게 무슨... 우리 수연이 말하는 건가? 수연이가 어찌 됐다고? 저기, 네 아버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위는 아주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했고 전 전화를 내려놓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날씨는 유독 을씨년스럽게 춥고 이따 퇴근하면 어떻게 몸을 녹이면서 뭘 할까 정도만 생각하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그런 날에 딸이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한 것 같다는 연락을 사위로부터 받았어요. 저는 방바닥에 발이 묶여버린 사람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길에 그때 처음으로 거의 수십 년 만에 딸아이가 주었던 전 아내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수연이 아빠. 그러자 아내는 잠깐 숨이 멎은 듯 말이 없더니 겨우 그러냐고 답을 하더군요. 이때 저는 더 어쩔 것도 없이 말이 마구 튀어나와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해. 수연이가... 나도 지금 연락을 받았어. 당신 지금 와야 해. 응?
무슨 소리야? 당신 말을 좀 알아듣게 해. 수연이가 하늘나라에 갔대. 사위한테 연락받았어.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디라고 지금? 이리하여 저와 아내는 정말 얼마 만에 얼굴을 마주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우리 둘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이었던 우리 수연이 때문이라니. 게다가 그 수연이는 우리 곁에 없다니 말이 되나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와 아내는 그 어떤 언쟁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제 탓을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탓을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만 워낙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와서 되도록 울지 않았고 이래저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맞았어요. 침울한 얼굴의 사위를 그날 처음 본 아내는 많이 묻지도 않고 형식적인 것들만 제게 묻더라고요. 수연이한테 마지막 연락이 애기 보냈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게 이유인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사위도 그렇고 다들 그 때문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 딸은 정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처음에 그걸 알아차린 사위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듯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남짓, 이제 막 지난 신혼부부였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고 충격이 컸을까요? 사돈 쪽과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나눴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때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무리 봐도 우리 수연이가 애기 때문에 많이 상심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말로는 평소에도 우울증이 있었대는데. 평소 우울증이요? 우리 수연이한테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 된 우리 승연이가 너무 짠해서 원. 아니 저기 사돈도 상심이 크시겠지만 쟤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때 제 마음을 추스릴 수도 없었지만 당장 사돈 댁에도 여러모로 면목이 없어지더군요. 딸을 잃은 슬픔만 하겠냐고 말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엄연히 남이었고 이제도 남이 될 관계잖아요. 좀 야속하게 들릴 만한 얘기들을 그제서 하는데 듣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사위를 붙잡고 물었는데요. 저는 뭔가 계속 개운하지 않았답니다. 수연이가 나랑 연락도 점점 줄어들긴 했어. 근데 얘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러네. 무슨 다른 일은 없었나? 다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알 수만 있다면 알고 싶어요, 아버님. 지금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사위는 제 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얼마간 집에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전 아내가 연락이 대뜸 오더니 우리 집으로 오겠단 거예요.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오려고? 그러지 말고 나랑 그 수연이 시댁 거기 좀 가보자. 아님 수연이 신혼집이라도. 그 사위놈 내가 수연이 엄마라는데도 인사도 까딱거리며 잘 안 하더라고. 아무리 젊은 나이에 부인이랑 사별했고 나랑도 이번 처음 봤대지만 도통 수연이에 대한 마음이 잘 안 느껴져.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게 사위들이고 둘이 만날 때 진즉 친정 엄마 노릇 늦게라도 하든가. 지금 뭘 바라는 거야?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야. 이제 와서 장모님 대접받자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가서 수연이 흔적을 더 얻어오고 싶어. 어차피 정리하러 가야 되잖아. 당신 혼자 못할 거야 아마. 사위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가서 돌봐야 되는데. 그래, 발이 너무 안 떨어졌어. 저는 장례식장에 있던 딸 영정 사진이며 가는 길 끝까지 봤음에도 왜 딸아이가 살던 집에는 쉽사리 못 가겠던 걸까요? 아무튼 그 자리에 전 아내가 함께 해줬는데요. 특별한 생각 없이 주소만 보고 찾아갔던 사돈집 입구에선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현관문 너머로 흘러나오더군요. 심지어 문도 반쯤 열려 있어서 배를 누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뭐야? 이 집 맞아? 고기를 구워 먹는 건가? 어머, 근데 이해가 안 간다. 며느리 상을 치른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먹고 앉았을 일이야? 뭐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지만 참 거시기하네. 그러면서 아내는 꽤 불쾌했고 저도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는데요.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완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대화는 도저히 맨정신에 듣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답니다.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맨정신이 아닌 듯 했고요. 가장 먼저 제 귀에 꽂힌 것은 약간 까탈스레 느껴졌던 안사돈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나는 그날 걔 친정아버지 보는데 심장이 덜컹하더라고. 설마 그 뭐지 그 수연이가 지 아빠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지? 너랑 혜정이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걸 설마 말했을까? 내가 볼 때 장인어른은 절대 알고도 참을 타입은 아니야. 재혼인 얘기까진 모르니까 허락하셨겠지. 여기서 전 눈이 퍼뜩 띄었고 아내는 절 곧바로 주시하더니 작게 읊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혼이라니 당신 몰랐어? 저는 이때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로 이어지는 말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무튼 재수없게 됐지 뭐야. 그날 그렇게 할 게 뭐람. 어휴, 난 괜히 찜찜해. 내가 일 저지른 것 같잖아 꼭. 엄마가 너무 과민한 거야. 그리고 걔도 어지간히 예민한 거고 재혼인 거 지도 알고 결혼했으면서 내가 혜정이랑 다시 결혼한다는 것도 아닌데 수연이가 거의 발작 수준으로 과하게 굴었지. 이 부분부터 저랑 아내는 거의 이러다 숨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죽이느라 고통을 받게 됐답니다. 도저히 대충 넘겨들을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게 누가 그깟 남편 이전 여자 일로 이렇게 목숨을 함부로 하랬나. 어휴 의신연스러워서 이게 뭐야. 멀쩡히 잘 나가던 집에 재수만 옴붙게 생겼네. 좌우지간 이건 무덤까지 다들 입 꾹 닫고 가야지. 목에 뭐가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승연이 너도 이번에 교통정리 확실히 해. 혜정이랑 다시 살 건지 말 건지 내가 볼 때 니들 여전히 미련 있어 배더만. 나는 그럴 마음 있는데 혜정이가 억대잖아. 이혼한 뒤로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랬어. 나보곤 재혼한 와이프랑 애도 낳아서 잘 키우라고까지 하던데 그 정도면 나랑 합칠 생각은 없나 봐. 전 여기서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재혼이라니 아무리 들어봐도 저 말본새는 우리 수연이도 알고 있었단 거잖아요. 게다가 이미 살다가 헤어진 듯한 저 혜정이란 여자와 중간에 만나기라도 했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가십거리를 다루듯이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네 누나가 경고할 때 들었어야지. 나도 같은 여자로서 비슷한 생각이긴 해. 여자들 촉이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난 수연이가 너 혜정이랑 모텔 드나든 거 알고 애기 보낸 거 맞는 것 같아. 시기가 딱 그렇잖아. 전 여기서 저도 모르게 그만 짧은 탄식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저랑 마주보고 숨죽이던 아내가 돌연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은 저들끼리 취해서 떠드느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누가 들을까 무섭네. 그게 무슨 나 때문이야. 그때 수연이 걔가 미친 듯이 예민했어. 재혼한 거 다 받아주고 사는데 아직도 만나는 거냐는 둥 블랙박스랑 핸드폰 다 뒤지고 완전 미친 애처럼 굴었다니까. 지가 그렇게 무리해서 움직이니 애가 오다가도 사라지지. 저는 이때 옆에서 아내가 제 발을 지그시 밟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무작정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갔을 거예요. 마치 독립투사처럼 말이에요.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아주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절 제어했어요. 그런 아내의 눈을 마주보는데 아내의 눈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니 참 묘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면서 말도 못할 서글픔이 올라왔어요. 좌우지간 그냥 이렇게 잘 묻어야지 뭐 어떡해. 나도 처음엔 좀 움찔했는데 별 수 없어.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걸. 그리고 내가 뭐 혜정이랑 다시 살겠다고 질 버리고 이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소동을 벌인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 전 딸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의 진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아내가 눈을 질끈 감더니 미숙하게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버튼 같은 걸 누르더군요. 퍼식하고 켜지는 소리가 너무 컸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사위건 안사돈이건 누구건 바깥의 소리를 못 듣더군요. 나도 미치겠더라고. 지가 나 좋아 죽겠다고 난리더니 재혼인 거 밝혔을 때 지 멋대로 헤어지자고 했다가 지가 다시 매달렸잖아. 근데 나 결혼한 다음 혜정이랑 만난 건 진짜 딱 4번뿐이야. 모텔 갔다가 수연이가 차 운전해서 쫓아온 건 2번이고 혜정이도 기겁했어. 으이구 이놈 새끼야. 이건 네 편 못 들겠다.
누구 들을까봐 무서워 죽겠네. 임신한 새 와이프 두고 전처 만나서 모텔 드나드는 놈이 내 아들 새끼라니. 내 새끼니까 덮고 가는 거지. 만약 사위였으면 넌 죽었어. 아, 내가 일벌인 거 아니라니까. 혜정이가 갑자기 연락 오더니 그날따라 분위기가 그래서 암튼 2년이나 같이 살았던 부부니까 오랜만에 보고 마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수연이 걔 진짜 그날 귀신 같았어. 차에서 내리는 거 보고 내가 다 애가 떨어질 뻔했다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속이 타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서 덩어리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딸, 내 예쁜 딸,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안아보고 감격에 젖었던 우리 딸, 그 자그마한 한 주먹으로 내 손가락 하나를 꽉 쥐던 그 감촉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딸의 마음을,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이놈의 짐승 같은 치가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제 눈이 도는 걸 저도 느꼈지만 아내도 동시에 느꼈는지 여러 번 저를 계속 붙들고 못 들어가도록 억제했어요. 나중엔 참다 못해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우리 딸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곤 하나 사실 저들로 인해 영혼을 난도질 당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숨을 쉴 수 없었으면 그런 선택까지 했던 것일까요? 결국 저는 얼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고 아내 역시 속으로 피울음을 삼키며 참는 추미새가 제 귀에 들려오더군요. 아내는 계속 꾹 참고 문가 쪽으로 핸드폰을 들이대고 있다가 한 10여 분쯤 더 지나서 끄더라고요. 그리고 서둘러 절 재촉해서 그 집 현관 쪽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그 영상이 촬영된 것만 몇 번 확인하더니 그제서 온몸에 얼굴을 파묻고 움직이질 않더군요. 아내와 저는 정말 이때 한 거의 30여 분쯤 됐을까요? 온몸이 마비되고 굳어버린 사람처럼 전신에 쥐가 난 마냥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심장이 뜯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때에 저에게 그렇게 원수 같고 원망스럽던 대상이 이렇게 제 옆에 있어서 힘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잊지 못하고 이를 갈며 원망하던 전 아내가 딸아이를 잃은 상황 앞에선 저와 세상 둘도 없는 동지가 되어 그간 일은 일단 묻고 한마음이 됐거든요. 일단 당신 헛짓할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정리해봐야지. 아우 죽겠네. 나 토하고 싶어. 어떡하지? 어디 가서 하고 오든지. 여기 비닐봉지 있어. 그런데 아내는 그 비닐을 받아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쓴 구역질만 하면서 온 얼굴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울더군요. 막상 누군가가 그렇게 옆에서 처절하게 우니 저는 울 수도 없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이 온몸에 들어차니 몸이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찌어찌 그렇게 하루를 넘겼고 저는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됐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제 또래 주임과 동료들은 모두 제 딸의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말들을 아끼더라고요. 딸내미 애기 가졌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 얘긴 그만할게. 쉬고 와, 쉬고 와야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자네 마음을. 그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전 아내와 일단 마주하게 됐어요. 딸아이 문제를 두고는 둘 다 숨도 쉴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뭘 못 먹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서로가 너무 불안하고 숨이 막혀 뭘 못하고 멈춰 있다가 이튿날부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 어떡하지? 수연이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뭐든 해야 해. 어떻게 하지? 당신은 어때? 당신도 마찬가지 아냐? 나 그날 먼 정신으로 동영상 찍겠다고 그걸 눌렀나 몰라. 나 같은 기계치가 말이야. 나는 키오스크도 다룰 줄 몰라서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 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녹화는 됐더라. 나 근데 소리는 안 들어봤어. 당신이 다시 확인 좀 해봐. 그래서 전 다시 소리를 켜서 들어보니 사위새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역겹고 끔찍한 소리들이 추접스럽게 한 15분가량 이어지더군요. 나는 못 듣겠는데 당신이 대신 들어보니 어때? 대충 뭔 내용인지 나와? 알아들을만 하겠어? 어디다가 들려줘도 될 정도야? 그 정도론 충분해 보여.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겠네. 어디다 의논을 해야 하나?
저는 아무래도 저 혼자 있는 것보단 낫겠지만 아내와 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어요. 결국 막내 남동생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동생 역시 조카를 보낸 슬픔에 아직도 괴로워하던 중 이 소식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형, 내가 주변에 좀 알아볼게. 우리 처조카가 변호사잖아. 뭐든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지. 그거 영상 나한테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남동생에게 일단 넘겼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어 사위에게 연락했어요. 아, 네, 아버님. 오셔서 수연이 유품 가져가신다고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못 봤는데. 수연이 핸드폰이 왜 없겠어? 그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걔가 그날 그러기 전에 핸드폰만 어디다가 버렸을 리가 없잖아. 집에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나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문 열어봐. 저는 사위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바로 들이닥쳐서 찾으러 들어갔고 사위는 무척 짜증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버님, 안 그래도 제가 모시려고는 했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저기 제가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만 비켜. 자네랑 할 얘기 없으니까. 네? 아니 갑자기 저기 왜 그러세요 아버님? 저한테 뭐... 저는 여기서 곧장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수연이 자네가 죽인 거야. 그렇게 하자. 자네도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자 사위는 지나가다 우박이라도 맞은 얼굴로 절 쳐다보더군요. 아버님, 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여기가 안방인가? 그거 비켜보래도? 저는 아직도 수연이 흔적이 보이는 화장품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화장대 쪽을 봤어요. 거기에는 자주 들고 다니는 듯한 작은 가방들이 있길래 무조건 손을 집어넣어 핸드폰을 찾았죠. 남동생이 저에게 핸드폰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되도록 그 조카 사이놈 거슬리긴 하지 말고 핸드폰만 찾아서 나오면 될 거야. 사실 저기 형수님이 녹음해둔 영상만으로도 증거가 되긴 할 텐데 일단은 불법 녹음이니까 뭐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하여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고 서희는 이때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제가 이렇게 불시에 올 줄 몰랐던 것 같고 자기를 향하는 태도가 급변한 거며 어쩌면 지한테 아주 불리할 수 있을 핸드폰이 저한테 넘어간 걸 보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저기 잠깐요. 지금 바로 가시게요. 여기 수연이 물건 더 있는데 더 보시고 잠깐 좀 더... 아니, 나 가야 돼. 밖에 차 세워놨어. 잘 있게나. 저는 일단 찾은 건 찾았고 당황하는 사이놈 얼굴을 보니까 더더욱 이대로 조용히 나가야겠더군요. 정말 신발을 대충 고쳐 신고서 막 나가려는 차에 사이는 또 저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아버님, 잠시만요. 어디 가시게요? 이러다가 거의 몸이 부대끼면서 핸드폰을 떨굴 뻔했고 저는 억지로 몸을 굽혀서 문을 박차고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이놈 새끼는 얼마나 속이 쫄아들었는지 끝까지 덩치 큰 놈이 제 차까지 따라붙는 통에 저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긴장됐어요. 아버님! 곧장 저는 시동을 걸고 횡하니 나가버렸고 한참 나가 사거리쯤 가서야 겨우 숨을 돌렸는데 이때 여차하면 큰 사고를 낼 뻔했죠. 진짜 뭔 정신줄로 쭉 나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요. 그러고 나와서 우리 집에서 열어본 딸의 핸드폰 안엔 저만 봐선 감이 다 안 잡히더라고요. 아내는 이때 열어서 보더니 톡이며 메시지며 사진첩이며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고요. 수연이 나랑도 연락을 해왔으니까 이기 집에 초음파 사진도 보내주고 있는데 어디 봐봐. 그런데 거기 안엔 딸이 서희와 나눈 통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니 왜 그렇게 서희가 발악을 하고 쫓아왔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이후로 저한테 연락을 할 법도 한데 안 하는 걸 보니 포기한 건지 아님 멍 꿍꿍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놈 새끼 이거 봐봐. 수연이 말은 쌍무시하네. 와, 여기에도 증거랄 게 있어. 수연이가 저놈 새끼 바람 피우는 거 찍어다가 증거로 몇 번 보냈었어. 근데 이 새끼가 잡아떼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 뭐지? 서방님 조카한테 보내야겠네. 결국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보다가 봐도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동생네 보냈고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사위 새끼가 아닌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수연이 그쪽 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알게 됐어요. 저 승현이 새끼랑 그놈이랑은 노란한 전청가 뭔가 싹 다 고소할 거예요. 사별 전에 둘이 외도했고 놀아났고 우리 딸은 그 때문에 지 애기도 보내고 본인 목숨도 잃었어요.
저는 그쪽 아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 안사돈도 그 자식의 그 어미라고 보통 인간은 아니었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수연이 처음부터 이런 집이랑 엮이면 안 됐었는데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거예요. 듣자 하니 말을 진짜 거침없이 막 하시는데 증거 있으신 거예요? 이거 사람 괜시리 윽박 지르고 하시는 거 나도 다 걸어서 소송할 거예요. 우리 승연이한테 연락 받았는데 겁도 없이 남의 집 자식을 갖다가 그따위로 부르시네요. 어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수 온 붙은 짓거리 하는 딸년을 보내놓고 뭐요? 제 마음 같아선 이 말 듣고 곧장 쫓아다 다 깨부수고 싶었지만 전 아내와 남동생의 만류와 지도로 인해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해서 증거들을 가지고 이들을 고소했죠. 상간 소송부터 시작하니 그쪽 전처인지 뭔지 아는 여자애는 난리가 났더군요. 전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남편이 진짜 자긴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소송을 당해요? 이런 와중에 사위도 개떡같은 반응을 보였답니다. 진짜 듣자 하니 무슨 개소리세요. 제가 수연이를 그렇게 만들다니. 어디서 개떡 같은 내용들을 증거랍치고 가져와서 저 진짜 자다가 괜히 어디 두드려 맞는 느낌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수연이도 제가 재혼인 거 다 안다고요. 그냥 전처 만나고 온 거예요. 하지만 딸 핸드폰에 있는 통 내용이나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둔 내역들이 싹 다 정리가 되어 외도 증거로서 채택이 되긴 했답니다. 이후로 소송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시원치 않았어요. 돈을 얼마를 받는다 한들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그렇게 속이 풀릴 것 같진 않겠더군요. 결국 저는 그 전철한 여자애를 몰래 만났어요. 아내와 함께요. 이혼하고 전 남편 좀 만난 걸로 상간 옆구리 붓기 싫지? 근데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됐어. 무섭지 않아? 근데 우린 다 필요 없어. 저놈 새끼랑 가족들만 다 뒤엎어버릴 거야. 그쪽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뭘 어떡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엄마 알면 진짜 쓰러져요. 그쪽이 알고 있는 거, 저 승현이 새끼 뭐 부숴버릴 만한 거 아는 거 없어? 우리도 뭔가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있어야 이제 다 잊고 접을 거 아니야. 그건 근데 저는 정말 잘못 없는 걸로 해주세요. 진짜 제가 모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전 진짜 와이프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됐고 빨리 말해. 뭐 없어? 결국 이 여자 입을 통해 나온 사실은 여기 안사돈이 하고 있는 아동복 옷가게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게 거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더군요. 어머님, 암튼 전 시어머님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암튼 그걸로 돈 엄청 벌어서 건물 올리시기도 했어요. 지금은 관리만 겨우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타격이 크긴 할 건데 저 진짜 무서워요.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벌금 물을 각오를 하고요. 전단지를 만들어 안사돈 아동복 가게 앞에 도배를 했어요. 새벽에 말이에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사돈이 출근해서 그 광경을 보기 직전까진 동네 사람들이 사진을 꽤 찍었나 봐요. 여기저기 퍼지고 알려졌으니까요. 이때 정말 대단한 싸움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는 벌금 얼마 물고 끝내긴 했는데 안사돈네는 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쩔 거예요? 와, 나 여기 지금 몇십 년째 여진 고객들이 얼만데 거기 내 아들 얼굴을 넣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나 장사하면서 애지간한 바닥 다 봐가며 살아온 사람이야. 니네 진짜 다 죽을 줄 알아. 그러자 아무래도 여자들에게 말이 딸린 절 대신에 전 아내가 나서서 반박했어요. 야, 너 할 테면 어디 해봐. 넌 그래도 네 새끼 숨은 붙어있지? 내 새끼는 네 새끼 애까지 보내고 이제 세상에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너 자식 잃은 인간이 어디까지 맛이 갔는지 직접 못 겪어봤지? 나도 안 겪어봐서 내 끝을 모르겠어. 한번 제대로 겪어볼래? 그러니 안사돈도 주제에 찔린 게 있고 지들 입 놀리던 거 녹음돼서 증거로 돌던 것까지 있으니 뭐라 입을 더 못 대더라고요. 뭐? 손해배상? 놀고 앉았네. 해봐. 난 그럼 방송에 제보한다. 너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할 거야. 네 자식 그냥 다 끝까지 숨도 못 쉬게 묻어버릴 수도 있어.
여기까지 실랑이를 벌이니 비로소 안 써둔도 입을 다물었고 온 얼굴이 울퉁불퉁 실룩거리면서도 받아치질 못하더군요. 그렇게 안 써둔네 그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꼬마 건물은 몇 달 뒤 1층은 임대가 나왔고 평이 점점 나빠지면서 층별로 공실이 되더군요. 그딴 것 따위로 나와 아내 그리고 수연이를 아는 모든 가족들의 분이 해소될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묻히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네요. 사위놈도 지 엄마가 평생을 일궈서 그나마 갖추고 있던 저 모양새가 그 가게에 물려받으려다가 실패하게 되어 적잖게 놀란 눈치긴 해요. 일단 더 묻어버리고 싶지만 저와 전 아내는 우선은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는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제발 봐달라고 무릎 꿇고 하루 종일도 있겠다며 빌어대는데 어림도 없어요. 뭐래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우리의 복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일단 지금까지 온 것을 조금은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적어보고 어느새 사연을 보내기까지 했네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자세히 적을 순 없고 애둘러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이랍니다. 뭘 한다 해도 자식을 잃은 우리의 마음이 달래질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숨을 거둘 때까지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싶어 조금은 저도 살고 제 숨을 내어보고자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보내보게 됐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